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최근 민영화 논란이 아주 뜨거운데요. 오늘은 정부가 주인이었다가 지금은 주인이 아닌 두 기업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KT와 포스코입니다. 두 기업은 정부 지분이 없는 완전히 민영화된 사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회장은 사실상 정부가 낙점한 사람이 회장이나 최고 경영자로 뽑힙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먼저 CEO부터 교체가 되는데 참 이상하죠? 배임, 횡령 혐의로 물러난 이석채 KT 전 회장 후임에는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회장에는 전 한나라당 대표인 최모 씨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본인과 포스코 측이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 싶습니다. KT와 포스코 모두 최고 경영자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KT는 어차피 지나갔고요. 포스코가 오늘 이사회가 있어서 사회이사들이 포함되는 이 추천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좀 주목이 됐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홍역을 치르게 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회에서는 CEO 추천위원회 구성이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도 낙하산 인사가 문제인데 이렇게 민간 기업이 그런 악습을 계속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오늘 3, 4부에서는 연말 특집 세 번째 시간 같습니다. 2013 취업과 창업 시장을 아우르면서 내년에는 어떤 도전을 해보면 좋을지 그 청사진을 그려보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의 홍순표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 올랐나요? 예, 오늘 어제보다 0.39% 소폭 상승 1983.35포인트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까지 4영업일 연속 상승한 데 힘입어서 주간 단위로는 플러스 1.04%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3주 만에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테이퍼링 결정에 따른 랠리 이후에 하루 만에 숨고르기 흐름을 보임에 따라 코스피도 오늘 지루하게 횡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오늘 일본은행이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엔화 약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지만 오늘은 코스피 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기관이 운송장비, 전기가스, 철강금속,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1,5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13영업일 연속 사자세를 유지했고요. 장마감을 앞두고 사자세로 돌아선 외국인은 전기전자, 전기가스, 유통, 보험 등을 중심으로 300억 원 이상 주식을 사면서 2영업일 연속 사자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통신, 의료정밀, 증권, 의약품만 하락했습니다. 전기가스, 은행, 기계, 운송장비, 음식료 등 나머지 전업종이 일제히 상승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엔화 약세 우려에 시달렸던 현대차와 기아차가 오늘 1% 이상 상승한 것을 비롯해서 한국전력, SK하이닉스 등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엔저에 대한 우려는 오늘 BOJ가 동결 결정을 하고 특별히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은 건지요? 아니면은 엔저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부담을 줬기 때문에 오늘은 좀 부담을 덜 받은 걸까요? 예, 엔화 약세, 좀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단기간에 좀 과대했던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본 은행의 정책적인 행보를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기조적인 그런 그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기아차 등 자동차 관련주들의 그 반등은 일단은 그동안의 하락이 지나침에 따른 좀 반발감에 의해서 상승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아직까지 엔화 약세에 대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또 경기에도 다소간의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좀 많이 올라서 눈에 띄는 베스트 종목은 어떤 것이었고, 또 잘 못 나갔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 두각을 나타낸 종목으로는 어제보다 5.58% 상승한 두산 인프라코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그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는 4분기에 흑자로 전환됐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가도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작년 4분기에 254억 원 규모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던 두산 인프라코어가 올해 4분기에는 700억 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테이퍼링 단행 결정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종목도 있었는데요.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은 그 미국의 테이퍼링 단행 결정으로 금 가격이 3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보다 1.51% 하락했습니다. 미국이 유동성 공급을 앞으로 줄이게 된다면 금과 경쟁 관계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금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는 내년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3% 이상 급락하면서 지난 2010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 이 점이 오늘 고려아연의 주가를 5영업일 만에 하락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은 오히려 좀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하던데요. 일단 은행 같은 경우는 뭐 유럽의 그 신용 경색, 신용 리스크 자체도 완화가 되고 있고요. 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나라 은행주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일단 대외 여건 자체는 개선이 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가계부채라든지 또 기업 리스크 이런 대내적인 불확실성이 아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앞으로의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금융주에 대한 시각 자체가 크게 개선되기는 다소 좀 어려운 한계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 증시에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좀 구름이었던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니까 그것 자체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또 그게 가져올 파장 때문에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번 주 역시 최대 관심사는 FOMC 회의에서의 테이퍼링 여부였는데요. 일단 테이퍼링 단행 결정 이후에 글로벌 시장의 그 추이를 보면은 선진국 증시는 뚜렷하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 또 이머징 국가들의 증시는 상승 탄력이 좀 낮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흥국 증시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우려는 실제적으로는 그 현실화되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에 미국 주택 경기의 회복세가 완연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테이퍼링 그 단행 규모 자체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동성 축소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현재 시장에서의 우려는 일본 엔화가 약세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엔화 약세와 관련된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계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엔화 약세 문제가 좀 더 누그러지기 전까지는 엔화 약세에도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여왔던 전기통신 서비스라든지 반도체, 전자와 전기 제품 등의 업종 정도로 관심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의 홍순표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노조법 개정안, 이것도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최근 이제 노사 간에
굉장히 지금 아주 뜨겁게 이 쟁점을 이루고 있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저께 나왔던 그 통상임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네. 일단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기상여금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면은 통상임금의 이 분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당도 늘어나게 되고 이제 퇴직금도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신 복리후생비는 이제 뭐 배제하는 쪽으로 했지만 앞으로 근데 지금 이제 워낙 우리 월급 명세를 보면요. 네. 완전 연봉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도대체 이 수당이 이 정기성 상여금 성격의 수당인지 아니면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항목이 너무 많아요. 네. 이게 아마 앞으로 노사관계나 이런 쪽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정할 때 이것도 역시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하나 논란을 빚고 있는 게 이 노조법 개정안입니다.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노조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상급단체의 노조 전임자를 파견할 경우 상급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노조 연맹하는 데들이겠죠. 예컨대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상급단체가 이제 금속노련이라는 데가 있고요. 금속노조연맹이라는 데가 있고, 언론 같은 경우에 또 뭐 언노련이라고 또 위에 상급단체가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이 상급단체의 노조 전임자를 파견할 경우에도, 별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타임오프를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쉽게 말하면, 상급단체에 파견해도 회사가 월급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등등해서 기왕에 지금 현행 노조법, 그러니까 어렵게 아주 장기간 논의 끝에 이 타임오프라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는 제도를 설정을 했는데 그리고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인 형태로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그런 틀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의 범위를 확대하는 지금 노조법 개정안이 이제 상정이 됨으로써 재계에서 뭐 아주 강하게 지금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경련 같은 경우는 성명을 내서 오랫동안 어렵게 노사정이 이 사회적 합의로 만든 이 타임오프 제도를 무력화하는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경총도 노동계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노사 간에 지금 하도 쟁점이 있는 사안들이 많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이 노사 관련 여러 가지 법규들이 너무 임기응변적이고 갈등의 소지를 그대로 떠안은 채 유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하나 이걸 지금 정리해 나가는 과정인데 아주 힘든 나은 상황이 아주 예상이 됩니다. 네, 재계로서는 뭐 갑자기 또 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좀 참아왔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한마디를 하셨는데 기업가의 부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네요. 예,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개발도상국 공직자와 민간기업의 부패를 공공의적 1호, 네. 퍼블릭 에너미 넘버 1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 IBRD 세계은행이 부패 척결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 부패와의 전쟁을 벌여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새벽 이 워싱턴 DC 세계은행 본사에서 열린 청렴 결백상 시상식에서 연설을 통해 가지고 세계은행은 앞으로 절대로 부패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주 또 의미 있는 이 멘트를 했는데 부패한 공직자나 부패한 기업가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1달러는 건강보험이 절실한 임산부나 교육을 받아야 될 청소년 또는 수도, 도로, 학교가 필요한 공동체로부터 1달러를 뺏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패를 통해서 배를 불린다는 건 그것은 결국 그 사람 혼자 잘 산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그만큼 돈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혼자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의 피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응징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인데 세계은행이 왜 부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냥 세계은행은 경제 문제나 다루는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쉬운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패 문제는요.
이게 누군가의 후생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 자체가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의 가장 큰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는 뭐 당연히 다뤄야 될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도 네. 이 부분에 다만 이제 물론 세계은행이라는 데가 어떤 구속력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어떤 부패 문제에 직접적인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원조나 차관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또 이것이 이 개도국으로 가면은 제대로 이 원조 목적에 쓰이지 않고 이것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유용이 되거나 전용이 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세계은행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하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 지금 경영인들 보면은 법정 출두 많이 하잖아요. 네. 배임, 횡령 이런 게 너무 만연해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뭐 굉장히 힘든 척 하시면서 출두하시던데 네. 예, 이런 것들 워싱턴 DC가 아니라 서울에 와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엔저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또 계속 돈을 풀겠다라는 입장이죠. 예, 미국이 지금 양적 완화 축소에 들어가기로 했고요. 네. 이제 출구 전략의 그 문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고리를 살짝 여는 거죠. 네. 근데 일본은 어쨌든 뭔 소리냐 우리는 계속 돈을 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오늘 열린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지난 4월부터 시작했던 이 대규모 금융 완화, 네. 이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4월에 구로다 총재가 취임한 이후 2년 안에 물가 상승률을 2%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중의 어떤 이 통화 공급량을 네. 배로 늘리는 그야말로 대단히 양적 완화 본인들은 이건 양적 완화뿐 아니라 질적 완화도 포함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변명은. 네. 이렇게 되면 결국 지금 엔화 약세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예. 미국은 어쨌든 출구 쪽으로 좀 다가갔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보다는 조금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일본은 이 기회에 돈을 계속 더 풀겠다는 거니까 네. 달러 강세만으로도 그 자체가 엔화 약세 요인인데 어쨌든 양적 완화를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엔화 약세가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번 양적 완화 조치는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오히려 그거로 인한 이 엔화의 약세, 엔저가 우리 경제에 더 피해를 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이 풀겠다는 돈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풀다 보면은 자신들의 경제에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시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결국은 있겠죠. 예, 네. 그리고 이 돈을 푸는 정책이라는 것이 이게 반드시 후유증을 수반을 합니다. 네. 어딘가에는 거품을 만들 것이고 물론 전체적인 디플레를 탈출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어딘가엔 분명히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그것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돈을 풀어서 디플레를 빨리 벗어나는 게 최선이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러니까 아베 정부가 어쨌든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강력한 지지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결국 이 양적 완화를 토대로 한 어떤 가시적인 경제적인 성과, 지표로 나타날 수 있는 성과를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마 이 아베 정부의 정치적인 고려도 여기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을 2%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목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2년 안에 2% 올리는 건데 지금 네. 우리는 반대죠. 항상 네. 우리는 물가를 어떻게 안정시키느냐가 목표인데 일본은 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고 네. 이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물가가 뒷걸음을 지었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를 좀 올리는 쪽에 2%까지만이라도 끌어올리는 게 지금 정책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해 보여요. 이게 스테로이드제를 맞고 지금 막 달리는.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돈이 골고루 가면 모르겠는데 네. 항상 돈의 흐름이라는 게 어느 쪽 흘러가다 보면 이게 반드시 어느 쪽에 고이고 집중이 되고 네.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블과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마냥 풀 수는 없고 또 이제 회수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또 이 경제가 이 뭐랄까 금단 현상을 네. 느끼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성 대표자들이 비율이 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여성은 거의 없어요. 이게 사실은 좀 네. 어떻게 보면은 구분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네. 통계청 조사를 보면은 전국 사업체 수가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네. 여성 대표의 비율이 5년 전보다 1.1%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37.6%가 지금 여성 대표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이제 각종 크고 작은 법인 가운데 사업체의 대표 가운데 네. 10명 중 4명은 여성이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맞나요? 이거는 이제 기업의 예. 규모나 업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네. 대기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사업체입니다.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그냥 사업체의 대표가 여성으로 등록돼 있으면 네. 이게 다 여성이라는 거니까. 그리고 대부분 업종이요. 음식 숙박 업종, 네. 교육 서비스 업종, 사회복지 서비스 업종, 도소매 업종 이런 얘기인데 음식 숙박 업종이라는 거는 대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식당 주인분들이 네. 대부분 여성이라는 얘기고 교육 서비스 업종이라는 거는 학원 원장님들이 여성분들이 많다는 그렇겠네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큰 기업의 어떤 유리천정이 없어져서 네. 여성 대표가 많아졌다 이런 거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그런 통계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뭐 여성 임원 비율이라든지 대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들은 좀 저는 그래요. 많이 버텨라. 위에 네. 좀 많이 있어야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남는 자가 예. 강한 자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도 또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대표를 하신 적도 있었잖아요. 예, 언론사 처음으로 예전에 네. 그 장명수라는 분이 하셨었죠. 네. 좋은 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금요일은 좀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죠. 맛있는 경제 그리고 경제영화관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맛있는 경제에서는 다음 주가 벌써 크리스마스인데 케이크와 경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경제영화관에서는 최근에 좀 인기를 끌었던 영화 숨바꼭질을 통해서 주택 문제, 주거 문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 4부에서는 연말 특집 3탄입니다. 취업과 창업의 살길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3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유사품 사랑해요.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 좋아집니다. 그런데 음식을 통해서 경제도 알아본다. 음식을 통해서 경제를 알아볼 수 있는 맛있는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면 벌써 크리스마스네요. 네. 크리스마스 하면은 어떤 음식 떠오르세요? 전 뭐 아무래도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와인, 샴페인. 꼭 연식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 그럼 연식이 아직 덜 됐나 봐요. 케이크가 어떤 게 생각이 생각나세요? 나거든요. 꼭 그렇게 멀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시면서. 왜 끌어들이십니까? 전 케이크가 생각납니다. 그러세요? 케이크 예. 중에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이스크림 케이크요. 근데 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네. 오늘은 대답보다도 질문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네. 왜 크리스마스에 케이크 생각이 나세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마케팅의 영향일 거라는 네, 생각은 네, 네. 분명히 하고 있는데 네, 네. 케이크가 떠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좀 화려한 파티 분위기? 네.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런가요? 베이커리 샵에서 베이커리라고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네. 빵집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거는 케이크예요. 그렇겠죠.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예. 빵들은 예. 원가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포장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사실은
크게 어떤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근데 케이크 같은 경우는 포장 자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덕분에 굉장히 적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하긴. 굉장히 효자 상품이에요. 그렇죠. 이게 남는 것들 이렇게 예쁘게 꽂아만 놔도 데코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아까 크리스마스 하면 케이크 생각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겨울에 태어난 아이들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보면은 네. 정말 많이 태어나는 경우는 봄하고 가을이 제일 많아요. 아이들이요. 예, 그러니까 예. 출산 시기를 보면은 아, 그런가요? 평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예. 겨울에 태어난 아이들이 비교적 적은 편이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겨울철은 케이크 시장의 비수기예요. 음. 이 비수기를 네.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켓이 서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움직이죠. 네. 비동사 움직이듯이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붙여서 어떻게 하면 연관을 질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광고에서도 딸랑딸랑하는 종소리와 함께 뭐 그 캐럴이 울리고 네. 예쁜 그 꼬마 아이가 이렇게 예. 씩 웃으면서 케이크를 먹는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대단한 그 마케팅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마케팅도 불과 30년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랬죠. 그때는 이제 그때는이라고 제가 회상을 하기 시작하니까 연식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케이크라는 게 상당히 특별한 날에만 먹는 정말 생일 케이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에도 케이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관이 좀 지어졌던 네.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맛이 없는 버터크림으로 만들어진 네. 그런 케이크였지만 근데 요즘에는 케이크가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다양해졌어요. 예, 네.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비롯해서 네. 정말 여러 가지 케이크 있는데 네. 크리스마스는 정말 케이크 전쟁인 것 같아요. 난리나죠. 네. 이렇게 뭐랄까요? 산타가 쓸 법한 모자를 쓰고 빨간색 네. 모자를 두르고 거의 전투적인 장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유사시 잘 아시다시피 예. 그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커피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도 대목에 커피만 팔아먹고서 매출이 안 오르니까 전부 매대를 만들어 놓고 그 빵을 팔아요. 맞아요. 케이크를 예. 팔고. 근데 거기 한 집 건너에 있는 빵집 같은 경우도 또 내놓고 팔고. 심지어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분포도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 편의점에서까지도 내놓고 팝니다. 아, 편의점에서도 파나요? 그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갖고 가격을 비교해보면 사실은 편의점께 가장 저렴하긴 한데 네. 만든 공장들은 대부분 비슷하다는 거. 그렇죠. 네, 이 도마진이 굉장히 2차, 3차까지 붙다 보니까 케이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좀 버블이라고 그럴까요? 거품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 버블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버블이겠지만 기업들은 원하는 버블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맨날 예약하라고 12월 되면은 바로 이제 마케팅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리미리 예약을 해라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는데 저는 계속 무시를 하다가 네. 결국 당일날 사려면은 완판됐어요. 예.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항상 네. 좀 다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게 매장에서 그 많은 것들을 하루에 만들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주 정확한 지적해 주셨어요. 네. 사실 아시다시피 물론 뭐 모든 업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저한테 소송 걸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제빵이나 제과 업체들 중에 네. 비양심적인 네. 몇몇 브랜드들이 매년 그런 그 짓들을 벌였어요. 제가 행위라고 안 하고 짓이라고 표현하는 대기업 건 계열 프랜차이즈도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네, 많이 적발 많이 지적받았어요. 당했었죠. 예. 그러니까 뭐 식약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 날카롭게 단속을 했던 게 뭐냐면 진짜 이게 유통기한을 지킨 거 맞죠? 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가능한 한 포장 박스에 직인이나 낙인이 찍혀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철인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면 네. 스티커 형식으로 해서 유통기한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안 믿으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라벨이 붙어 있어요. 유통기한에. 네. 굉장히 비양심적인 거죠. 그렇죠. 예, 들었다 예. 놨다가 아니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네. 굉장히 한번 크게 건드린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형량도 적고요. 네. 그냥 벌금 뭐 끝까지 거 뭐 광고 한 번 안 하면 되지라고 할 사실 정도로. 먹는 네. 거 갖고 장난치는 게 저는 제일 정말 비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위생 문제라는 게 유통기한만 딱 맞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네. 이게 사실은 또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들다. 사기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꼭 유통기한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표기 방식이 어떤지를 분명히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스티커 형식은 무조건 피해야겠네요. 네네, 무조건 피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네.
너무 비싸요. 맞추려고 하면은 진짜로 비싸고 네. 저렴해진 케이크도 있기는 있는데 네. 그러면 또 볼품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짜장면 그러면 짜장면이 10,000원 한다 그러면 도둑놈 하잖아요. 네. 그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격 저항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5,000원 정도 되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먹어야지 네. 정도가 되는데 케이크 같은 경우는 사실 똑같은 케이크를 판매하는 장소에 따라서 소비자 가격이 굉장히 결정이 많이 돼요. 똑같은 제품이라도. 네, 제품이라도. 예. D사에서, D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케이크를 네. 편의점에서 파느냐, 백화점에서 파느냐, 명품관에서 파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그렇다고 저렴한 곳으로 찾아가기도 그렇고. 쉽지는 않습니다. 예. 주유소의 기름값이야 뭐 비교 견적을 해주지만 네. 케이크 값이 어디가 싸고 적고는 정말로 그렇죠. 줄하는 데도 별로 없기 때문에 마진이 얼마나 남을까? 이 마진율을 한번 좀 따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근데 케이크도 좋은데 음식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는 법. 또 팁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메뉴판에 있는 기존에 있던 메뉴판은 없어지고요. 단품이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코팅된 종이로 이렇게 내놓습니다. 스페셜 메뉴라고 해서 네. 그날만 하루만 팔게 됐죠. 근데 이게 워낙 가격들이 좀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특히나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막 정말 버글버글 예약 꽉 찰 정도 웨이팅 2시간씩 걸리고 하는데도 그렇죠. 거길 예.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올 크리스마스는 정말 가족들 혹은 애인과 혹은 친구들과 지인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랍스타도 있고요. 랍스터 가격이 좀 내렸죠. 내렸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예. 스노우크랩하고 랍스타 같은 경우 집에서 그냥 쪄서 같이들 드시면은 뭐 와인도 좋고 뭐 음료수도 좋고 주스도 좋고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럼 랍스터는 그냥 게 찌듯이 찌면 되나요? 시간이 중요해요. 예. 대부분 가정용 가스레인지 위에서 올린다 치면은 네. 보통 15분. 15분. 네. 15분을 넘게 되면요. 수분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와가지고 진액이 좀 빠지다 보니까 퍽퍽해지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럴 것 같아요. 15분 정도만 예. 딱 삶아주시면 좋고 아시다시피 뉘어야 돼요. 엎드리면 안 되고. 네. 뉘어야 장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냥 찌기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게 불 조절이 요리의 비법이잖아요. 그럼요. 예. 중요하죠. 처음에 강불에서 하다가 중불, 약불 이렇게 가면 되나요?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고요. 네. 15분은 그냥 강불로 가시면 돼요. 네. 강불로 가시되 뚜껑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뜸을 들이는 게 한 5분 정도 있으면 아주 촉촉해져요. 그렇군요. 그 안에 수증기가 덜 든 것들이 촉촉하게 젖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향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와인 조금 부어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한 맛을 즐기실 와인이요? 수가 있어요. 그거는 화이트, 레드 상관없나요? 어떤 걸 넣어야 될 것 같으세요? 화이트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오늘 많이 물어보시네요. 레드 뿌리면 뻘개지겠죠? 그렇겠네요. 네. 예, 제가 너무 무식한 질문을 드린 것 아니, 같습니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요리를 안 한다는 게 여기서 저는 드러나요. 괜찮았는데 청취자들이 이제 눈치를 채셨어요. 예, 이 기자님은 요리를 아예 안 하시는구나. 안 뭐 이런 하고 것들. 연식도 꽤 되고 뭐 여러 가지 오늘 들킨 것 같은데 네. 예, 또 크리스마스에 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또 좋은 거는 저는 강력 추천해 주는 게 요리를 준비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오는 사람들이 같이 즐겨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체 음식, 파티 음식 중에 한 가지는 월남쌈. 그냥 이렇게 준비해놓고 먹으라고. 그럼요. 네. 예. 새우 이렇게 그 칵테일 새우처럼 전부 다 손질되어 있는 것 같다 살짝 데쳐내고 그리고 뭐 채소들은 그냥 썰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쓰는 것도 귀찮다 그러면 채칼을 쓰시면 돼요. 제가 그런 타입이에요. 네, 그래서 뭐 파프리카며 오이며 네. 이런 것도 다 준비하시면 되는데 네. 꼭 빠지면 안 되는 다른 어떤 채소들 넣어도 상관없는데 빠지면 안 되는 게 파슬리. 파슬리. 파슬리가 들어가야 예. 전문점에서 먹는 그 향이 나요. 그렇군요. 네. 그 무 싹인가요? 그걸로 대신해도 되지 않아요? 아니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런 쌉쌀한 맛이 나기 때문에 예. 매콤해지기 때문에 월남쌈의 맛을 전체적으로 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오늘 당한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크리스마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괜히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집에서 좀 이런 월남쌈이나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stato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guardate conto una cosa.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렵기만 하고 또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영화 속에도 녹아 있는데요. 경제를 찾아서 배워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영화 시간입니다.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줄 영화는 어떤 건가요? 네, 만약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네. 좀 끔찍할 것 같지 않나요? 많이 끔찍한데요? 네, 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 살기를 포기하고 좋은 집에 숨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특히 이제 도시는 복잡하니까 네. 충분히 숨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물음과 가정에서 출발하는 영화입니다. 허정 감독의 스릴러물 숨바꼭질입니다. 영화 전체적으로 그 도시의 주거 문제를 소재로 한 영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게 주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스릴러물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주거 문제를 보셨군요. 근데 줄거리를 보면은 더 섬뜩하다고 하던데 네. 어떤가요? 그 도심에서 이제 커피 전문점을 하면서 이제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는 네. 성수에게 어느 날 형의 물품을 찾아가라. 이런 전화가 옵니다. 형이 살던 아파트에서 갑자기 사라졌는데 네. 그 뒷정리를 동생이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성수는 형의 존재에 대해서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요? 비밀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고 성수는 이제 형의 아파트를 찾는데요. 가봤더니 도시 매각 저소득층이 몰려 사는 좀 그런 복도식의 낡은 아파트입니다. 예, 복도식. 예.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파트에서 연이어서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요. 살인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 집의 초인종 아래를 보니까 이상한 암호 같은 것, 암호와 숫자를 누가 적어놨는데 네. 이게 뭘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커지고요. 결국 성수는 이게 아마 형이 한 짓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성수의 가족을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형이 원한을 품고 공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합니다. 아, 무서운데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2010년이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민들이 네. 자기 집 초인종 밑에 이상한 표식이 있다. 이러면서 이것을 신고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방송이 보도를 했었고요. 또 2008년에 도쿄 그리고 2009년 뉴욕에서는 남의 집에 숨어 살던 사람들이 잇따라 발각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내 집에 살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바로 영화의 모티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약간 궁금한 게 낯선 사람이 내 집에 살고 있다는 건 나랑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집 다락방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스릴러물인데 또 어떤 경제를 또 찾으셨나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게 주거 문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 다 집이 있다면 남의 집에 들어가 살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사실 내 집 마련은 그 로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마 이제 도심 높은 곳에 남산 같은 데 가가지고 아래 내려다 보다가 왜 저 중에 내 집이 없나? 이러면서 한숨을 쉬어본 네. 사람들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에 대한 집착을 가졌던 경험들은 이런 영화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데요. 숨바꼭질을 보면 두 개의 주거 공간이 비교가 됩니다. 네. 성수가 사는 도심의 고가 아파트, 그리고 이제 성수형이 사는 도시 매각의 낡은 아파트가 있고요. 네. 역시 이제 성수 내 아파트를 보면 이제 계단식이고 성수형 내는 보면 복도식입니다. 또 성수 내 아파트 들어갈 때 비밀번호 키를 누르는데 성수형 내 집은 자물쇠를 엽니다. 네. 바로 이런 이제 주택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아주 극명하게 비교가 되네요. 근데 우리나라 주택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특히 그 주택 중에서 우리가 이제 통계 지표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택 문제 심하지 않다. 물론 우리가 체감하는 거지만 가장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통계 지표인데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아마 살 집이었거나 아니면 있어도 비싸서 입주를 못하기 때문일 텐데. 네. 정부가 이제 통계를 보고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렇게 판단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택 보급률 그리고 이제 자가 보유율, 자가 점유 비율 이 세 가지 지표인데요. 네. 언론들도 사실 이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다 알 수가 있고 만약에 공급이 적다면 주택 가격이 오를 거고요. 공급이 많다면 주택 가격이 내릴 텐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자료를 보고 많이 판단합니다. 근데 주택 보급률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자가 보유율하고 자가 점유율 비율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통계 차이가 뭔가 네. 이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저희 사실 많이 또 질문이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그 주택 보급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장 많이 쓰는데요. 전체 주택을 총 가구로 나눴습니다. 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102.7인데요. 이는 이제 집이 가구보다는 2.7%포인트 많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집이 한 80만 가구 정도 가구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으니까 네. 우리나라 주택 포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가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집도 부족하다. 그러면 통계가 일방적으로 잘못된 것일까? 현재 때는 이제 자가 보유율 그리고 이제 자가 점유 비율을 봐야 되는데요. 자가 보유율이란 이제 총 가구 중에서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네. 이것을 그 퍼센테이지를 내봤더니 이게 60% 초반입니다. 즉 내 집 가진 사람이 60%밖에 안 되고요. 40%는 내 집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한 가구가 여러 채의 집, 즉 다가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숫자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가 점유 비율이 있는데 이 자가 점유 비율은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집에 사는, 네. 내 집을 소유하면서 내 집에 사는 비율입니다. 당연히 이게 이제 자가 보유율보다 좀 더 떨어지겠죠? 네. 여기 한 54.2%입니다. 그러니까 내 네. 집에 전세를 주고 난 또 다른 집에 전세 갔을 경우 네. 여기 요리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내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이 약 절반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말은 곧 이사 수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역시 집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통계를 보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볼 때는 그냥 내 집에 내가 살면서 주택 보급률이 100%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근데 이게 주택 통계에도 오차가 있고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많습니다. 즉, 그 집으로 보기 힘든 주택까지 무조건 주택이다. 어떤 것들인가요? 예, 예를 들면 상가나 공장 안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 네. 일단 또 고시원, 그리고 임시 막사, 비닐하우스도 통계에서는 집으로 계산이 됩니다. 사실상 집이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옥탑방이라든가 반지하 혹은 부엌이나 목욕시설이 없는 집도 주택이다. 이렇게 이제 포함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또 이제 시골에 남아져 있는 빈집, 그 다음에 준공이 됐지만 분양이 안 되고 있는 미분양 주택, 네. 이것도 이제 주택으로 포함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살만한 집, 이것만 계산하면 지금도 이제 주택 보급률은 훨씬 더 낮다. 네. 이제 이런 지적이고요. 이 만약 주택 보급률이 낮다 이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주택을 더 지을 여지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 이렇게 네.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화 보면 좀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성수가 이제 침입자가 성수를 막 협박을 하는데 네. 그때 성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침입자가 깜짝 놀랍니다. 네. 이 집 태우지 마.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침입자가 사실은 필요했던 거는 성수의 목숨이 아니라 성수의 집이었습니다. 네. 영화 숨바꼭질을 보면 정말로 이렇게 좀 비루하고 낡은 이런 주거 공간에서 조금 더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우리 그 사람들의 욕망 이걸 좀 잘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를 잘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침입자는 형인가요? 밝히면 안 됩니다. 스릴러물입니다. 직접 보십시오. 이제 개봉 끝나서 스포일러 하셔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원 플러스 원?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보내드렸습니다. 12월 들어서서 금요일마다 2013년을 정리하는 연말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올 한 해도 불황 때문에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청년 고용률은 계속 떨어져서 지금 39.7%까지 와 있습니다. 또 자영업의 눈물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는다든지 또 창업해볼까 싶어서 시장 조사를 한다든지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전문가들과 올해 취업과 창업 시장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내년에는 어떤 쪽이 조금이라도 전망이 좋은지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의견 보내주십시오.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트위터로는 YTN_이코노미로 해주시면 되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도 의견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